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인문학 최고의 공부 Who am I?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 나의 존엄을 침해하고 들어오는 것에는 저항할 수 있어요. 왜 성인들의 말씀은 찌걱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교수입니다. 창조 인문학의 전도사 최진석 교수가 말하는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삶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태도를 제가 좀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할 때 먼저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게 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서두를 이렇게 꺼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맞는 질문을 했는지, 틀린 질문을 했는지를 옆에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은 그냥 질문입니다. 질문은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 의미가 있지, 질문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항상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에 맞느냐 안 맞느냐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모든 창조적인 것, 새로운 것은 다 엉뚱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 박사라고 유명하신 김정용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10월 10일 날 어떤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났어요. 김정용 박사님이 이 세계에서 B형 간염 백신을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B형 간염 백신을 최초로 개발했는데 세계에서 상용화를 한 거는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그래요. 왜 첫 번째로 개발하고 세 번째로 상용화했을까요? 김정용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B형 간염 백신을 최초로 개발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에서 인증 기준이 없어가지고 인증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81년에 미국과 프랑스 회사에서 B형 간염 백신을 상용화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사용해서 김정용 박사가 개발한 B형 간염 백신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때 우리나라의 보건사회부는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된 B형 간염 백신을 인증해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을까요? 그건 뭐냐? 자기가 한 번도 기준의 생산자, 기준의 창조자가 되보지 못하고 항상 외부에 있는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어느 사회에 의해서인가 만들어졌죠. 그 기준은 엉뚱한 질문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고 엉뚱한 기준에 의해서 시작된 그 질문에 계속된 어떤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기준으로 생산됐을 겁니다. 자, 항상 기준을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진정한 가치 있는 어떤 이념을 외부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의 생산자로 등장하는데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이 만든 기준을
나는 기준의 생산자가 되지 못하는가?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되보겠다는 겁니다. 기준은 항상 외부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우리를 지배할 때는 항상 보편성이나 객관성이라는 것으로 무장해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외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개인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개인들이 사는 일상의 공간들은, 일상의 삶의 영역들은 항상 이삿짐 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구도, 아무리 훌륭한 어떤 집안 살림살이도 이사를 가겠다고 꾸려서 골목길에 내놓으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 우리끼리 살 때, 나만의 살림을 형성할 때는 그럴듯하고 멋들어지게 보였던 이삿짐이 누구나 다니는 골목길에 내놓고 누구나 쪼이는 햇볕 앞에 등장하면은 초라하게 보이죠. 왜 이삿짐은 초라하게 보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기준, 보편적인 것에 대비해서 보면은 마치 이삿짐처럼 보이는 거죠. 보편적인 기준, 보편적인 이념에 견주어서 부족하지 않을 인간 없고, 죄인 아닌 인간 없고, 결함 없는 인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나의 완결성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걸 좀 자세히 얘기해 보죠. 저는 철학자 중에 자기가 보편적 이념을 밟고 서서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였고, 거기에 대해서 월등한 성취를 이룬 두 철학자를 뽑으라면은 저는 서양에서는 니체를 뽑고 싶고 동양에서는 장자를 뽑고 싶습니다. 장자는 중국 고대 철학자인데, 그 장자가나 장자 제자들이 써서 합쳐놓은 장자라는 책에 천도편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천도편에 보면은 윤편이라는 수레바퀴 깎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나라라는 제후국의 왕이 당 위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제 왕은 책을 읽고 수레바퀴 깎는 기술자는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데, 이 수레바퀴 깎는 기술자가 그냥 얌전히 수레바퀴만 깎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괜히 왕한테 말을 겁니다. 거기 책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이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윤편이, 그럼 그 성인들은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윤편이, 그러면은 왕께서 읽고 있는 그 책은 성인들이 남긴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 찌꺼기를 한자로는 조백이라고 그래서 조백. 조백이라는 거는 술 찌꺼기를 조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불쾌해가지고, 좋아, 네가 지금 한 말을 정당한 설득력이 있게 설명을 하면은 괜찮겠지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할 시에는 죽을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윤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레바퀴 깎는 일만 평생 해왔습니다. 수레바퀴 깎는 일만 평생 해왔는데, 그것도 조금 느슨하게 깎으면은 수레바퀴 축이 헐렁해서 쓸모가 없어지고, 조금 뻑뻑하게 깎으면은 수레바퀴 축이 들어가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당히 제대로 깎는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손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 손에서 나온 감각이 맞춰주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한테도 이걸 전해주지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수레바퀴를 깎고 있는 것입니다. 윤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왕이 윤편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윤편이 왜 성인들의 말씀은 찌꺼기라고 했을까요? 찌꺼기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세계에는 사건이 존재합니까? 이론이 존재합니까? 이 세계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건이에요, 이론이에요? 사건이 존재하죠. 우리가 실제 접촉하는 것은 사건이죠. 우리의 생존이 벌어지는 공간, 우리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될 공간은 사건의 세계지 이론의 세계가 아니에요. 자, 이론은 사건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이 이론이 정리됐으면 다음 사건에서는 또 다른 이론이 생겨날 것이다 하고 그 이론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 발생된 이 이론을 공부하는 거죠. 윤편이 하는 얘기는 당신이 진리라 생각하고 읽고 있는 그것이 생산되는 그 순간까지만 진리였다. 그 생산한 그 순간에만 진리였지,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은 겨우 찌꺼기일 뿐이다. 자, 이론은 지나가고 나서도 마치 효용성이 있는 것 같은, 진리의 힘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조백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술찌꺼기를 먹어봤는데 그 약간 술 기운이 있습니다. 진짜 술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진짜 술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편은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더 느슨하게 깎아도 안 되고 더 빡빡하게 깎아도 안 돼. 적당하게 깎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은 뭐냐? 오직 고유하게 자기에게만 갖춰져 있는 손끝에서 나오는 감각의 완성도. 자, 윤편은 지식의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념에 빠져 있는 당신은 성인들이 남긴 찌꺼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진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사건이고 감각이다. 자,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쌓고 이론을 갖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한 26, 7년 동안 함께 사는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27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7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말은 26년 동안 했어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가지고 27년 동안 몸부림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거의 모든 방법을 다 섭렵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 이론들에 거의 어떤 그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27년 동안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26년 동안 잘 참았는데 어느 날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 혹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다이어트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 대여섯 달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다이어트 같은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느 이제 회사들을 가보면은 회사에서 항상 혁신을 강조합니다. 혁신을 강조하는데 그 혁신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혁신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1년도 하고 2년도 합니다. 3년째 되는 해 가보면은
혁신이 되어 있잖아요. 혁신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혁신의 이론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내가 혁신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성인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내가 성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준 말해 놓은 기준을 내가 따르는 것으로서 내가 성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은 다 성인이 한 사건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뭐냐? 혁신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혁신을 하는 거죠. 내가 혁신이라는 사건을 담당하는 주인이 되는 거죠. 다이어트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이어트라는 사건의 참여자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라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알면서 그 아는 것으로 나의 사건을 추동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무엇이냐? 세상은 이상입니까? 일상입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일상이에요? 저 이상이에요? 일상이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일상이에요. 일상의 세계는 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일상의 세계에는 내가 있어요. 왜 우리는 보편적 이념으로 나아가는 데는 적극적이고 목숨도 걸지만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일상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한가? 왜 우리로 사는 데는 열심인데 나로 사는 데는 소홀한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다이어트 이론에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내가 나의 사건으로 만드는 데는 나에게 힘이 없는가? 이건 뭐예요? 사건을 담당할 주체로서의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담당할 주체로서의 힘이 없는 거죠. 이걸 저는 주체력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이념에 해박하고 그 보편적 이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의 고유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나만의 힘, 나만의 욕망,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사건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사는가 못 사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자 이야기를 한 대목 더 할까요? 예. 초나라의 위왕이 장자가 매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사신을 보내서 화게 대접하면서 장자에게 재상 자리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교제에 제사 지낼 때 올리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교제를 지낼 때는 소를 잡아서 거기에 올립니다. 자, 소를 몇 년을 잘 먹이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는 야, 내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대접을 잘 받다니. 그런데 어느 날 깨끗이 사람들이 와서 깨끗이 씻기고 그러니까 좋아했겠죠. 거기다 또 비단 옷을 입혀서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가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태묘에 가까워지니까 소가 눈치를 챕니다. 아, 이제 나는 희생으로 올라가는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것을 소가 알게 되죠. 소가 알고 나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소로 태어나지 말고 차라리 보잘것없는 돼지로 태어날까. 자, 장자가 사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소가 내가 차라리 한 마리 돼지로 태어날 걸 이렇게 한탄한들 지금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는 그 화려하게 사는 소가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스스로 즐기는 그런 삶을 택하지 천하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래요. 그래 여기서 장자는 크게 스스로 즐기는 것과 천하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천하를 따르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르겠다. 내 즐거움을 따르겠다. 중국계 도가 전통에서는 계속 자기 개인과 천하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주라는 도가 철학자가 있었어요. 양주라는 도가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강이에 난 털 한 올을 뽑아가지고 천하가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정강이에 난 털 한 올을 나는 뽑지 않겠다. 사람이 이기적이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양주는 정말 이기주의자에서 그랬을까요? 양주는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개별자들의 자발성에서 나온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는 약하다고 본 거죠. 내 털 한 올을 뽑지 않겠다는 거 뭐냐? 나는 내가 꿈꾸는 세상은 개인들, 개별자들이 자발적 생명력을 발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로 가겠다는 거죠. 노자라는 철학자는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맡긴다. 나를 천하만큼 사랑하는 사람한테 천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천하와 대비시켜서 절대 천하보다 낮은 단계에 두지 않습니다. 천하는 나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져서 천하가 이루어져야지 이념이 지배하는 틀에 갇힌 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굉장히 어색한, 아직 이해하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함석헌이라는 아주 독특한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천하는 나의 자발성으로 이루어져서 천하가 이루어져야지 이념이 지배하는 틀에 갇힌 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굉장히 어색한, 아직 이해하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함석헌이라는 아주 독특한 철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학생운동의 역사가 세계에 어디에 내놓아도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학생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은 다 정의와 도덕으로 무장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마치고 졸업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의 숫자만큼 사회는 정의와 도덕의 양이 증가했는가? 정의와 도덕의 질이 높아졌는가? 함석헌 선생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은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의, 혁명을 하는 개별자들이 혁명되지 않은 채 혁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혁명이라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이념을, 혁명 이념을 수행만 했지 혁명가가 혁명되지 않은 채 혁명을 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자, 자발성, 독립성, 주체성, 주체력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위 안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진정한 변혁과 그 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그 사회의 진정한 품격에
직접적으로 기원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뭐냐? 작회라는 개념입니다. 작회. 작회라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이 자유는 뭐냐? 자유는 전체라는 집단에 대항했을 때 발견되는 나의 활동이 자유가 아니라 나의 자발적 생명력, 나의 내적인 활동성, 그것을 근원초로 해서 내 삶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자유의 개념만이 바로 뭐야?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진흙탕에서 놀고 있는 자기는 일상에 있는 자기입니까? 이념 속에 있는 자기입니까? 일상에 있는 자기죠. 자, 이념은 정지해 있습니까? 운동합니까? 정지해 있죠. 자, 일상은 운동합니까? 정지해 있습니까? 운동해 있죠. 이 세계는 한 번도 단 1초도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활동들은 다 운동의 형식이죠. 자, 운동이란 건 뭡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경계가 계속 중첩돼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죠. 운동은 한 번도 하나의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동은 경계가 중첩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념의 수행자가 아니라 내 독립적 자발성의 활동성을 중시하겠다고 하면 뭐냐?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경계에 서겠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개념, 모든 이념, 모든 이론은 다 양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쪽만 가지고 있습니까? 다. 어떤 이념도 다 한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념, 어떤 개념, 어떤 관념도 다 대립적인 상태를 동시에 포용할 수 없어요. 다 한켠에 서는 겁니다. 자, 나가 이념의 수행자가 아니라 내 내적 자발성의 실천가가 되겠다. 내가 이념 속에 고정되지 않고 나는 사건의 담당자가 되겠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경계에 서겠다는 말이죠. 경계에 서겠다. 이 모든 이념은 하나의 가치로 집중되어 있고 하나의 가치를 믿게 하고 하나의 가치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 하나의 가치 속에 움직이는 개별자를 가두려고 하고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 이념, 보편적 이념을 뚫고 일어나서 자발적 생명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한편에 서게 하지 않고 자기를 운동의 경계적 상황에 그대로 맡겨두게 됩니다. 경계에 서 있는 자기가 움직이는 내적 활동성, 이거는 욕망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성은 비율을 따지고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을 관리합니다. 집단을 관리하는 보편적 이념에서 이탈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주체들은 다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한다는 건 뭐냐? 경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경계에 서서 욕망의 활동성에 자기를 맡길 때, 그때 그 사람은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 경계를 품은 사람은 강할까요? 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경계를 모두 품은 사람은 강할까요? 경계를 품은 사람은 유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이념적으로 한쪽을 선택한 사람은 그 이념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정지에 있는 이념과 신념에 갇힌 사람은 굳어질 수밖에 없고, 가치 기준을 자기가 생산하지 못하고
그 이념을 가치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왜소한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이념을 얼마나 끝까지 잘 지키느냐로 자기의 지위와 가치가 결정되게 되죠. 자,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은 유연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유연합니다. 죽어있는 것들은 뻣뻣합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모든 나무가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는 분명히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활동하는 것이고, 활동한다는 것은 운동한다는 것이고, 운동한다는 것은 경계에 선다는 겁니다. 경계의 중첩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자기가 내적으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 자기 그 운동과 자기가 일체되느냐 일체되지 못하느냐가 자기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자기를 외부에서 지배하는 이념을 자기 주인이게 만드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세계와 관계할 때 여러분들이 생산한 기준으로 관계합니까? 아니면은 학습되어서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 언제 내가 기준의 생산자로 등장하는가 하는 것이 내가 언제 나로 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가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윤리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편적 이념이 자기 안에 내면화된 것을 자기 기준으로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진정한 주체는 세계 운동과 일체하는 주체고, 세계 운동과 일체하는 이 주체는 경계를 포용하는 주체입니다. 자, 경계를 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는 많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죠.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은 것은 누군가가 쓴 것이죠. 여러분들이 읽는 그 대상은 누군가가 써놓은 것입니다. 읽는 상황 속에서는 읽기와 쓰기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습니까? 그건 뭐냐? 자기도 언젠가 한번 책을 쓸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쓴다는 표현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렇게 글로 쓴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왜 말을 듣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듣는 행위는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말하는 것을 듣다가 내가 말하는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내가 계속 읽기만 하다가 내가 걸어야 될 길, 내가 쓰는 길은 잃어버리지는 않은지.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놓은 것이죠. 나도 언젠가는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은 정해진 것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것을 학습하는 데 제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해진 것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은 정해보기 위해서다.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예술가하고 식사를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요즘 배우는 재미에 빠졌다. 배우는 재미에 빠졌다고 할 때 제가 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생님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기가 어렵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배우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니,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만 배우세요. 이제 그만 배우시고 지금은 자기를 표현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기 표현에 장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상은, 배우는 거는 다른 사람이 표현해낸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표현해낸 것만 습득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 어느 순간에는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배우는 것은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해야 된다.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한테 표현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배움은 한쪽에 서는 거죠. 자기가 경계를 모두 품는 게 아니에요. 배울 때는 표현의 동력이 있어야 되고, 읽을 때는 쓰는 동력이 있어야 되고, 들을 때는 말하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활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읽기와 말하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 배우기와 표현하기 사이에 있어야 되고, 듣기와 말하기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 사이에 있을 때 인간은 순수해지지 않고 점잖해지지 않고 거칠어집니다. 눈빛이 야성이 돌아요. 짐승의 눈빛을 회복합니다. 배우는데, 온 자기의 삶 전체를 배우는데 바치고, 자기의 삶 전체를 누가 말하는 것 정리하는 데 바치고, 자기 삶 전체를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듣는 데 바친다면은 도대체 자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디에 있어야 돼요? 경계에 있어야 돼요. 경계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안에는 경계성을 회복하는 야성이 죽지 않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어느 한쪽에 수동적으로 갇힌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경계에 서서 자기가 자기로 그냥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성에 제어되지 않고 욕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념의 수행자가 아니라 욕망의 실행자가 된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표현하려는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동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결국은 뭐냐? 나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침해하는 어떤 것에도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칠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 나의 존엄을 침해하고 들어오는 것에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기 전까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충고하지 않기. 절대 충고하는 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남의 충고를 듣지 않기. 충고하지 않기. 충고 듣지 않기. 그래서 결국 나를 그냥 한번 나로 살려놓고 그러고 한번 나 살아보겠다.
제가 뭐 그렇게 안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자리에 가면은 꼭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한잔 먹고 나면은. 아, 당신한테는 이러이러한 걸 기대한다. 이러이러한 책을 써야 된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술 맛이 뚝 떨어져요.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돼?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한순간도 누가 나에게 충고하는 게 듣기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 그 대신 나도 누구한테 절대 충고하지 않습니다. 충고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나한테 정이 없냐? 나를 뭐 이렇게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거냐?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친구를 돌보는 것보다 나를 돌보는 게 더 바빠요. 우리 모두 충고 좀 그만합시다. 그리고 한마디 충고 들었다고 자기 갈 길을 이리저리 바꾸지 맙시다. 한번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경계에 서서 내가 내 주인으로 살 때 느끼는 그 자족감 이상의 또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버려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사랑. 이 두 가지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가? 자기를 이삿짐 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항상 내적 자발성에서 생산되는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자기 밖에 이미 있는 기준에 견주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나빠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 이념이라는 것, 기준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조백이에요. 찌꺼기예요. 거기에다 맡겨서 자기를 빗대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 이념, 보편적 기준 이런 것들은 시간도 지났고 가공물들입니다. 그것들을 벗어나서 욕망의 담당자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에 서 있는 주체로 그렇게 하고 자신을 돌아다 보십시오. 그 자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기,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 이렇게 빛나는 자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 절대 소홀히 관리되지 않는 자기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 새로 등장한 자기는 자기한테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존엄한 존재는 이제 뭐예요? 존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뇌물이 들어와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뇌물을 받는 일이 내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윤리 규정을 지키려고 한 자기는 뇌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자기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주체는 절대 뇌물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뭐예요? 윤리적 힘을 가진 주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확인처가 바로
모든 창조적 동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